자, 앞 시간 수업을 통해서 오온이 12연기와 대응해서 삶을 설명한다라는 부분 보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오온에 집착한 것이 오치온이고 그게 나다라고 정의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의 삶을 설명하는 12연기가 오온, 오치온과 대응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제 오온에 대한 경전의 정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교재 66쪽입니다. 유신인 나는 오치온이라고 정의됩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곧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온은 무엇입니까?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색, 수, 상, 행식 각각이 쌓여있는 무더기입니다. 그렇다면 색, 수, 상, 행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오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온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 다섯 가지 각각이 어쨌든 쌓여서 무더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온이 무엇냐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쌓여 있는 거야? 온자가 빠진 상태의 색수상 행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간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오온은 삶의 과정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자, 경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색수상 행식을 정의합니다.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측면과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지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봐도 다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어떤 것이든 설명이 되잖아요. 이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성된 것을 색수상 행식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 무엇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그것이 왜 그거를 색이라 부르고 왜 수라 부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측면, 구성의 측면을 설명하는 경전 같이 보겠습니다. 1. 구성의 측면. 우파다나 파리 빠왔다 수땅 22번 상류자의 56번 집착의 양상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인가? 4대와 4대 조색, 이것이 색이라고 불린다. 4대 하면은 지수, 화풍 네 가지 근본 요소 이러는 거고요. 4대 조색 이러면은 4대로서 만들어진 색 요 얘기죠. 지수, 화풍이라는 요소 네 가지가 어떻게 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색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수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나니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설촉에서 생긴 수, 신촉에서 생긴 수, 의촉에서 생긴 수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라고 불린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이 6가지의 어떤 분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볼 것이 자, 6가지 수의 무리 이러면서 웨다나 까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바로 위에 원어에서 보면 변호부님 저기 뭐라 하더라?
신이라는 말을 쓰죠. 예. 아멘 신을. 그죠? 아함에서는 그 몸신자를 네.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수의 몸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어쨌든 몸신자를 쓰니까. 근데 그게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제 경전이 말하는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6가지 수의 몸이 있다라고 번역을 이제 아함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냐 하면 요 까야라고 하는 말이 까야 이게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이거 우리 저 개념 적용에서 사념초 수행할 때 뭐라고 하나요? 비쿠 까예 까야수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라고 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는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까야가. 그래서 사념초 수행하면 이런 대표적으로 신수진법에서 신념처 이러잖아요. 그 신념처라는 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로 시작하는데 그게 원어가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이래 되거든요. 바로 요 까야인 거라. 그러니까 몸이니까 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게 또 한 가지 의미를 갖는 게 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물이 모여 있는 거. 그러면 외다나까야 이거를 번역할 때는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를 선택해서 번역할까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쎄 중국에서 번역하신 분들은 어떤 이해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를 신이라는 말을 써서 많이 번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육식신, 육수신 이런 식으로 성신 전부 신. 그죠? 요 외단어 같으면 육수신 이게 이제 색수상행식 오은 모두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라고 하는 어떤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무언가가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번역이 그래 되니까. 근데 이건 요 번역은 까야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 6가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6가지 수의 몸이 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라. 6가지 수가 모여 있다.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이래 보면 타당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까야로서 설명되는 거를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물론 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또 정당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까야라는 단어가 2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는 무리라는 의미를 적용해서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수, 비촉에서 생긴 수, 설촉에서 생긴 수, 신촉에서 생긴 수, 의촉에서 생긴 수이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수라고 불린다. 요 개념하고 딱 맞죠? 촉식이 있었잖아요. 촉식 여기서 지금 이제 안 썼지만은 요거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그러면 요 3가지가 함께 하는 게 안촉이다. 촉하면 수가 생기는데 안촉에서 생긴 수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자세한 얘기 이제 뒤에 보고 수는 이렇게 6가지 6가지 무리가 있는데 안촉에서 생긴 수가 있고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가 있어서 이런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우리는 보통 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고 수온 이렇게 말하면 이제 수의 무덕이다라고 말하는 이건 어떻게 돼요? 수라는 게 있다면 이 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촉생수 안으로부터 연결돼 생긴 수가 있고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안촉생수, 이촉생수, 비촉생수, 설촉생수, 신촉생수, 의촉생수 요런 6가지 무리가 함께 있는 상태를 수온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뭐 우리가 뒤에 가면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하나가 요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육, 식 6가지 식의 물이라고 해서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라고 하면 식온이라는 것도 동일하겠죠? 식온이라는 것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들의 무더기가 함께하는 큰 무더기를 식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개념은 중요한 게 안이비설신의 이걸 설명하려면 안이비설신이가 뭐예요? 안식 내지 의식과 안근 내지 의근이잖아. 이 안식부터 의식까지가 무엇이라고 하면 이렇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쌓여있는 식온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서 배분된 것이 바로 이렇게 색을 만날 때는 안식이 작용하고 성을 만날 때는 이식이 작용하고 하는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 게 6가지 식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까야라는 단어가 무리라는 의미다라는 거 하고 6가지 무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상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상의 무리가 있나니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상이라고 불린다. 앞에는 약간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는 안이비설신의로 분류해가지고 6가지 무리였잖아요. 그런데 상으로 가면 안이비설신의가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6가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행들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사의 무리가 있나니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행들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간저기 명색 이야기를 하면서 행이 곧 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 명색할 때 명이 무엇이냐 하면 수상사 촉작의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이때 사가 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식과 명색이 오온과 촉작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 행들인가? 라고 하면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행으로 나타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색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색사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의도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의도다. 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마도 이 구성의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걸 거예요. 행들이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6가지 사라고 정의된다. 그 부분 요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은 들 해서 복수로 쓰이는데 뒤에 보기로 하고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나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식이라고 불린다.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법 5가지를 놓고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머지 수상, 행식 4가지는 모두 어떻게 되나요? 안이비설신의로 나오든가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오든가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걸 놓고 마음 쪽에 그러니까 내 쪽에 기준을 두면 안이미설신의거 세상 쪽에 기준을 두고 말하면 색성향미적법이죠. 그렇게 오온이 뭐 색을 제외한 네 가지가 설명되고 있다. 구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부처님은 오치온의 네 가지 계열, 즉 색수상행식을 실답게 알고 일어남을 실답게 알고 소멸을 실답게 알고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실답게 알고 이 요소들과 연결된 괴로움의 발생을 실답게 알고 그 원인의 해소를 실답게 알고 그 원인의 해소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아 실천함으로써 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집착의 양상경에 이어지는 내용이 요거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집착의 양상경이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정의해 주면서 이어서 경전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오치온의 네 가지 계열이라고 했거든요. 요 네 가지 계열이 뭐로 나오냐 하면 색수상 행식 오온을 실답게 한다. 그 일어남을 실답게 한다. 그 소멸을 실답게 한다.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한다. 이 네 가지를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부처님은 선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요거 오온 오치원 요거를 실답게 알았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남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이렇게 말하면 요게 구성 형태가 어떤 형태죠? 사성제의 형태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사성제 중에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실답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요상황, 뭐 염호된 요상황, 그 우리 내면의 이야기 여기를 가면 실답게 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뒤에 볼 거예요. 요 실답게 하는 상태에서 사성제를 다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사성제의 아주 심화된 사성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서는 고성제를 오치온을 실답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을 실답게 알았다. 사성제의 심화된 영역에서 고성제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일어남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심화된 사성제에 대한 실다운 알미 완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로 깨달았다라고 선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사람들이 오온 얘기를 많이 해도 오온이 뭔지 잘 모르고 불교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색이 무언지 수가 상이 행이 식이 무언지 실답게 알아가지고 그 실답게 아는 것 위에서 일어남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통해서 부처됐다 이러잖아요. 출발 자리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요. 색이 무언지 내지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니 해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그죠? 오온을 정확히 한다라는 거는 오치온이 나니까 나를 정확히 아는 거거든. 모든 게 다 연결되죠. 지금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온을 구성의 측면으로 이경은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깨달음의 선언에 이어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을 정의합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바를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정의되는 나는 유신이고 오치원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고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5가지를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그대로 배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는 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수상행식에 대한 좀 구체적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첫째로 색에 대한 이야기부터 봅니다. 자, 색은 정의되기를 4대와 4대조색 이렇게 말했죠. 4대는 4가지 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1차적 존재 상태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수화풍 4대 4가지 큰 존재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양 과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었을까? 이거를 파헤쳐 들어갈 때 분자를 발견하고 그 밑에 원자를 발견하고 원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서 쿼크라는 데까지 가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인도에서는 분자, 원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물질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지수화풍,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이라는 4가지 측면으로 물질의 구성 요소를 그 특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식인 자연과학이다. 인도적인 자연과학에서 물질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어렵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만 경전이 이 지수화풍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대 조색은 4대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2차적 존재 상태인데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규정되는 2차적 물질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죠. 서양적으로는 산소 하나, 수소 2개 이런 원자라는 것들이 결합하면 H2O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를 만들잖아요. 이거 원자까지만으로 본다면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라는 것이 결합해서 H2O 분자를 만들었어. 이러면 산소와 수소는 요소고 H2O는 결합된 거잖아요. 인도식으로 말하면 산소와 수소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에 해당하는 거고, 물론 거기까지를 보자면 H2O는 4대 조색이라고 불리는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거. 이런 의미죠. 거기에 특별함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자, 그런데 4대가 결합하여 구체적 물질 존재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4대의 결합을 안과 밖에서 공간이 감쌀 때 비로소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우리가 이런 표현 잘하죠. 노부부님은 아마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 조금 신뢰되는 비유로 노부부님 참 미인이셔요. 근데 얼굴 가운데 아주 어떡한 콧날이 복스럽게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 보니까 콧구멍은 조금 좀 그래. 이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콧구멍이라는 게 맨날 콧물도 흐르고 좀 지저분하죠. 그러면 이 얼굴을 좀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지저분한 콧구멍은 없애버리죠. 아주 콧구멍을 막아버리자고요. 노부부님 만약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숨쉬기도 불편하고. 근데 그 이전에 숨쉬기 불편하다라는 그 이전에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생겨요. 입으로 쉬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래 이제 호흡의 문제는 그런데 그 이전에 생겨난 현상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그 법우님 그 괜히 뭐 그래가지고 콧구멍 없애버리지 마셔요. 콧구멍 없애버리는 순간에 완전한 미인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라고 하는 거는요. 뭐 어떡한 콧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렇게 그 4대가 결합한 물질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면 그것을 바깥쪽에 공간이 사주고 있다고. 만약에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간이 힘이 세가지고 공간의 영역을 확장시켜버리면 코가 줄어들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런가 하면 또 코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런 살점의 안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구멍으로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숨을 쉬고 그 과정에서 냄새를 맡고 또 무언가 몸 안에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콧물도 흘려보내야 되고 뭐 이런 바깥 공간에 의해서 코에 어떤 윤곽이 생긴다면 안에 콧구멍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코라는 하나의 이름을 갖는 어떤 곳으로 코라는 걸로 규정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콧구멍을 막아 콧구멍이 없어져 버렸어. 뭐 저기 동화책에 나오듯이 소원 들어줄게. 무슨 소원? 콧구멍 막아주세요. 이래서 콧구멍이 없어졌다라고 치면 그때 얼굴에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코가 아닌 거예요. 얼굴 가운데에 코는 없고 살점이 하나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 혹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코가 없이 혹이 하나 나 있는 장애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하고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4대 조색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어떠한 것이든지 결합된 이 물질 상태를 안과 밖에서 공간이 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컵이잖아요. 컵의 바깥을 공간이 싸고 있죠. 만약 이게 컵의 안쪽이 꽉 막혀 있다고 치면 컵이 아니라 그죠? 그냥 저기 돌덩어리지. 이렇게 이게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어떤 것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안과 밖으로 공간이 싸줘야 된다고요. 물론 이거 꽉 막히면 컵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죠. 돌덩어리라고 하는 그거는 안에 공간 없이 밖에 공간만 있는 뭐 이렇게 규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은 지수화풍이라는 요소가 결합해서 생기는데 거기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해줘야 이러한 물질이라고 규정된다. 뭐 뒤에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6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 부분이 불교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였나 봐요. 그러니까 6개라는 걸 말하면서 이 공간이 물질에 속하는 것일까? 아닐까? 근데 의미를 따져보면 공간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겠죠. 4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라. 그러면 공간은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물질을 이해하는 데는 이건 이렇게 그 공간이 함께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색, 즉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수화풍과 공의 5가지 요소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맞지만 이까야 140 요소의 분석경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특히 이것은 단지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르게 보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어떠한 것이든지 다 이것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요소에 불과하고 그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요소의 분석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땅의 요소인가? 안과 밖에 땅의 요소가 있다. 역시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안의 땅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또한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비구들이여 이것은 안의 땅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는 단지 땅의 요소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땅의 요소에 대해 심을 빛바라게 한다. 이랬어요. 뒷부분은 노래 뒤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 안과 밖에 땅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에 있는 땅의 요소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내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거. 내 몸이니까 이제 물질이죠.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땅의 요소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한 게 안의 땅의 요소죠. 그래서 뭐 머리카락 내지 위, 똥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한 것 이렇게 말하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기타의 안에 있고 하는 건 같은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거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땅의 요소가 무엇냐? 땅의 요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땅의 요소, 개체적인 것이고 거친 것이고 견고한 것이야. 요게 지수화풍 4대 중에 지대라는 거야. 땅의 요소야. 그리고 결합된 것은 이랬잖아요. 요거는 지수화풍이 결합된 4대 조색에 속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땅의 요소라는 것은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요소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내 몸 안에 있는 땅의 요소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화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뒷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렇게 땅의 요소가 안과 밖의 것이 있는데 안의 것이라는 것은 내 몸을 몸 중에 땅의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땅의 요소라는 요소 자체는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성질을 가지는 요소고 그것이 결합된 것이 4대 조색이라는 개념으로의 땅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합된 것 또한 부르기는 땅의 요소인 거예요. 땅의 요소가 요소 자체로서의 어떤 성질 이러면은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건데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요소 상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대 상태로 요소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저는 잘 안 잡히네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안에 있는 땅의 요소라고요. 근데 이게 개체적이다, 거칠다, 견고하다라는 성질을 가지는 요소 상태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결합된 곳으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땅의 요소라고 말하는 이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땅의 요소라고 말하는 이게 지수화풍사대 중에 지대라고 부르는 어떤 성질적인 것 요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땅의 요소다 이거예요. 지대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다음 문단. 비구들이여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안과 밖에 물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안에 물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쓸개 즉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액체이고 액체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결합된 것.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준 것만이 아니라 무엇든지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여 이것은 안의 물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물의 요소와 밖의 물의 요소는 단지 물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나의 것이 아니다 내지 힘을 빗바라게 하자 이랬어요. 근데 그 땅의 요소에서도 그렇고 물의 요소에서도 그렇지만 안의 요소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땅의 요소다 물의 요소다 이랬는데 밖에 있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는 설명을 안 하죠. 왜냐하면 뭐 그냥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안과 밖에 불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안에 불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그것에 의해 데워지고 그것에 의해 썩게 하고 그것에 의해 불타고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바르게 소화되는 등 안에 있고 개별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비구들이여 이것은 안의 불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불의 요소와 밖의 불의 요소는 단지 불의 요소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지 힘을 빗바라게 한다. 불의 요소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 이러니까 불의 요소에 의해서 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데우는 것이 불의 요소야. 근데 그것에 의해 썩게 되고도 있어요. 무엇을 썩게 하는 것도 불의 요소의 측면으로 보고 그것에 의해 불타고 그것에 의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바르게 어떻게 소화되는 것.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그것도 불의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씹고가 아니고 소화되는 것. 그래서 개체적이고 열이고 열에 속한 것. 이것이 불의 요소다. 라고 정의가 된 거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안과 밖에 바람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안에 바람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몸 안에 빈 곳의 바람, 배 안에 있는 바람, 몸의 구성 부분들을 이어다니는 바람, 날숨과 들숨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기체이고 기체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비구들이여 이것은 안의 바람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바람의 요소와 밖의 바람의 요소는 단지 바람의 요소이다. 그것은 내지 힘을 빗바라게 한다. 뭐 바람의 요소 더 설명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공간의 요소인가? 안과 밖의 공간의 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안의 공간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귓구멍, 콧구멍, 입속 공간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을
삼키고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을 채워지는 것. 그것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낮은 곳으로 나가는 것. 또한 어떤 것이든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공간이고 공간에 속한 것.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 균열과 균열에 속한 것. 만져지지 않는 것. 살과 피에 의해 결합된 것. 비구들이요. 이것은 안의 공간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공간의 요소와 밖의 공간의 요소는 단지 공간의 요소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공간의 요소에 대해 염호한다. 공간의 요소에 대해 심을 빗바르게 한다. 공간의 요소도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수, 화풍이라는 네 가지 물질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무언가로 규정되는데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름부터는 어떤 것이 되는데 거기에 공간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예, 그렇게 공간까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색에 대해서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라고 말하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보면 신념처 수행에서 몸을 4대로 구분해서 관찰한다 라는 신념처 수행의 방법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 경이 말해주는 요대로 내 몸 중에 요렇게 요러한 것은 지대다. 요러한 부분은 수대다. 요런 식으로 몸을 구분해서 관찰한다. 요 얘기죠. 요새 보면은 이제 그 4대 관찰이라는 거를 가지고 무언가 가지고 어떤 그 성질적인 측면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관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경전적으로 사념처 수행이 말하는 신념처에서 4대를 관찰한다. 근데 이거 말고는 그 4대 관찰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수행법이 그렇게 수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앉아서 내 몸을 지수화풍 4대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찰하는 요걸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행은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과 달라가지고는 온전하게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그죠? 12연기 그 위에서 8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으로 연결돼서 온전하게 고멸로 이끄는 수행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 좀 연결해서 보고요. 자, 이어서 수 보겠습니다.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6가지 수의 무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수는 무엇일까 하니 경은 인식작용을 정형적으로 설명합니다. 안 내지 의와 색 내지 법을 조건으로 안식 내지 의식이 있고 이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요 표현 안 내지 의와부터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라는 것은 경전에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지금상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감으로써 새로운 식을 낳고 그러면 그 내입처 외입처 출산된 식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삼사화합 촉 그러면 그 촉에 의해서 수가 생긴다 라는 이 메커니즘은 경전에서 무지하게 많이 근데 사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지만 오늘 자세히 안 그려도 안입의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해서 안식 내지 의식을 만들면 그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안촉이고 그것에 의해서
수가 생기는데 안과 색의 계열에서 생겨나면 안촉생수, 이와 성의 계열에서 생겨나면 이촉생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인 색, 성향, 미촉, 법에 대해 아는 것으로의 안식 내지 의식과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런 6가지의 조건관계에서 안 내지 의, 즉 육내입처는 식으로 대상을 알고 이어지는 초계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의 형태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인 수는 안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생수, 의촉에서 생긴 수의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인식작용이라는 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이 인식작용이, 그죠? 요 얘기 한번 반복하죠? 오늘 우리 노부부님하고 얘기를 좀 자주 해볼까요? 제가, 인식작용이라는 게 해피 스님이 보는 자, 즉, 안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보는 자 안이라는 것은 해피 스님의 마음, 안식이 해피 스님의 몸, 안근을 접점으로 대상인 노보부님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피 스님이 보는 자 안이 되어서 보이는 자인 대상인 노보부님을 인식하면 여기서 노보부님이다 라고 알게 되죠. 그런데 인식작용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노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 부분을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인식은 보는 자인 안이 보이는 자인 색을 인식해서 안식을 만들면 이 3가지가 함께 만나는 일, 안촉을 통해서 노보부님을 보았더니 좋네. 노보부님을 보았다. 노보부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에서 아는 것에 이어가지고 노보부님을 보았더니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었어. 라는 법부님을 아는 거에 더해가지고 법부님을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으로 경험하는 데까지를, 그죠? 요 알고 경험하는 2가지가 인식작용이다. 요 부분을 놓치면 불교 공부는 못 가죠.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부처님은 바로 요 자리,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 5가지의 구성 상태를 나의 본질로 삼는다고요. 이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만으로 인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그 안 대상을 경험하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좋은지 싫은지 요걸 경험하는 데까지가 인식작용이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때 바로 그 경험이 수다. 요거죠. 특히 주관, 육내입처와 객관, 육외입처의 대응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의 측면보다는 누가 경험하는지의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면서 보는 자의 중심을 두는, 그러니까 보는 자가 경험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 경험되는 것일까, 이 측면에서 보는 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상까지는 하고 맞춰도 되겠네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가서 상입니다. 색상 내지 법상 이래야 되는데, 앞의 과정에서 생긴 식과 수의 관계에서 식은 수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작용에서 식과 수 두 가지가 생겨나는데 생겨난 식이 같이 생겨난 수를 인식한다 라는 것이 삶의 진행이죠. 이 인식 과정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딱가라는 교리 용어죠. 딱가로 진행되는데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의 조건은 번뇌 또는 잠재 성향으로도 불리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경향입니다. 이 경향을 상이라고 하는데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의 6가지로 구성됩니다. 특히 주관과 객관의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누가 가진 경향인지의 측면보다는 무엇에 대한 경향인지의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앞의 시간에 좀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번뇌거나 잠재 성향이라고 불리는 가래를 만드는 그 출발 자리에 있는 그것이 상이다라는 건데 사실은요 불교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니까야의 기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점에 오류를 지적하게 되죠. 아까 보았듯이 그 행이라는 데서 마음이 생겨나는 부분을 잘못 풀어가지고 모든 게 틀렸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전과 다르게 오랜 세월 불교 안에서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걸 말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비중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하는 게 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제가 저도 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외국 사람들이 쓴 초기 불교의 어떤 이런 개론서들 이런 것도 좀 봤죠. 그리고 대부분이 알고 있기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쓴 것도 보면 다 정정도로부터 이렇게 오는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거죠. 이러한 그 삶의 과정, 인식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요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설명하냐 하면 김보부님 이런 거예요. 해피 스님이 김보부님을 보았는데 거기서 식이 생겨나는 것이 요 식이 김보부님이라고 아는 식이 아니래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아챕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설명하죠. 그렇게 또 이제 설명되는 데가 있는데 변보부님 나중에 변보부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내 앞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아채면 그 다음에 수혜 과정을 거쳐서 상에 가가지고 비로소 상이 내 앞에 있는 자가 김보부님이다라고 인식한다. 예? 분별해서 인식을 하는 게 식이고 상은 알아차리는 거는 상이고. 그걸 거꾸로 말씀하셨네. 제가 말하는 거를. 그러면 그건 변보부님하고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이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를 설명하는 그 학자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기면 그냥 무언가 있다, 내 앞에 무언가 있다, 인식의 대상이 있다 이런 거겠죠. 알아챈. 지금 이제 변보부님 말하고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느낌을 느끼면 그 다음에 상해 가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김보부님이다라고 인식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왜 맞죠? 그런데 아니 그거를 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 김보부님이라고 인식하는 거, 분별해야 하는 것을 상의 역할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지만 식은 정의 자체가 뭐냐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보부님을 보고 노보부님하고 다른 김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인식이라고 해. 그러면 그러니까 김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알았기 때문에 김보부님 때문에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김보부님이라고 아는 것으로의 시기, 김보부님 때문에 즐거움을 경험한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이 수를 대상으로 2차적인 인식이 진행되는데 그때 상이 쌍전야 산전하나? 같이 함께 같이 하는. 그렇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시기 분별에 할 때 상이 함께 하는 것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무명이 생겨나고 탐과진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고 이게 설명되는데 그간 이 상에 대해서 함께 한다라는 개념보다 앞에서 알아챈 거를 인식하는 자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변보부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다르네. 어쩌면 제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이제 고려되면 제가 이 말하는 그대로라면 사실은 상이 인식하는 바로 그 자가 아니고 시기 인식할 때에 함께 아는 자, 표현하자면 보조적으로 역할하는 자, 이런 개념으로 식과 상이 구분되는 거, 여기로부터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12연기 이것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까 봤지만 바로 그 상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작용해서 무명을 만들고 네. 그 프라전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전야 반대말이. 응? 그 반야락하는 게 프라전야.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는 안 맞아요. 상의 반대말이 지혜다라는 것은 그거는 상도 잘못 알고 지혜도 잘못한 거야. 상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반대가 아니고 옳은 인식이라서 뭘 합니까? 상의 그래 이제 그 표현이 이제 경이 말해주는데 네. 지혜라는 것은 글쎄 제 이해가 맞다면 지금 이제 변보부님 말씀은 지혜라는 것이 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상을 제어하는 개념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경전은 식과 수와 상은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진행되는 거야. 그런데 그와 별개로 지혜라는 걸 말하면서 지금 말씀식으로 보면 지혜가 상에 붙어야 되거든. 근데 경전은 지혜를 식에다가 연결시켜요. 그래서 지혜와 식은 떼어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식은 분별해야 하는 거고 지혜는 꿰뚫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이 식과 함께 해가지고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빠사나 이 부분으로 이제 작용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상과 연결되면 이 부분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불교 교리 안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상이 뭐냐, 상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 개념, 이게 잘못되면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데 그 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부분 소개만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원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혜가 네. 식의 지혜가 관여한다는 부분은 아주 설명 좀 다음부터 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게 교리 문답의 큰 경에서 바로 이 영역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되는 교리가 지금 이제 거부님 궁금해하는 식과 해가 구분될 수 없이 함께 작용하는 둘이 함께 해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일을 하고 꿰뚫어 하는 일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같은 자리에서 식과 수와 상이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구분될 수 없는 이렇게 같이 말해주거든요.
이 자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그 부분인데 그건 아예 뒤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마쳤습니다.